올겨울 춘천은 눈이 또 내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부드럽게 지붕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억은 급류처럼 밀려와 나를 사로잡았다. 내 인생에서 바람처럼 사라진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 민재,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 그림, 편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 이야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나의 일부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춘천시의 작은 인테리어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60세의 강지혜입니다. 춘천은 서울이나 부산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나무가 우거진 작은 길과 의암호수변의 카페,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항상 나를 집이라고 느끼게 한다. 제 삶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박성호 씨와 결혼한 지 거의 40년이 됐다. 저희에게는 27세의 외동딸 미나가 있습니다. 성호는 트임 교사로서 성격이 온순하고 가족을 사랑한다. 미나는 우리의 모든 희망을 결정짓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항상 자랑스럽고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가족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소양호 근처의 작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난다. 사범대 3학년 때 성호 씨를 만났던 곳이다. 우리는 호숫가를 산책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저녁 시간을 통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이 가구 회사를 차렸다. 일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넉넉히 산다. 미나가 태어났을 때 인생은 한 번 더 불이 켜진 것 같았다. 저는 가족이 옆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항상 믿는다. 미나가 어렸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겨울마다 우리는 스키를 타러 춘천 호수로 차를 몰고 간다. 미나는 특히 눈 언덕 근처의 작은 가판대에서 구운 떡을 좋아합니다. 나는 또한 미나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얼굴이 눈으로 더러워졌지만 밝게 웃었던 미나의 사진을 간직했다. 미나는 지난해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태수와 결혼했다. 태수는 얌전하고 점잖게 생겼으며 대구의 한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이다. 저는 그에 대해 잘 모르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집 근처 교회에서 하는 작고 따뜻한 의식이다. 딸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인생은 완벽해 보이지만 가끔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물심양면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미나가 항상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개인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지켜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것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의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신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눈 위에서 희끗희끗한 햇빛이 춘천의 지붕을 덮었을 때 나는 차가운 공기가 나의 작은 집 전체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책상 옆에 앉아 일을 했지만 장부에 있는 숫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야외에서 지나가는 차들은 야은 눈 위에 긴 바퀴 자국을 남기며 시간의 흐름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이름 없는 충동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는 낡은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난 수년간 제가 제일 안쪽 구석을 보지 못했던 곳이죠. 손을 들어 두꺼운 옷 몇 겹을 부드럽게 밀었고 나는 시간이 먼지로 뒤덮인 낡아 빠진 작은 나무 상자를 만졌다. 이 상자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중한 기념품을 담고 있다. 안에는 그녀가 남긴 편지 뭉치입니다. 몇 년 동안 나는 감히 다시 열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픈 기억이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 편지들을 마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잡았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여전히 익숙한 어머니의 글이 눈앞에 나타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그해 겨울에 쓴 편지입니다. 지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었더라면 너는 다 컸을 거야. 어쨌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깜빡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요. 엄마와 함께 작은 부엌에서 김치를 만들던 시절이 그립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언제나 따뜻했다. 나는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아침 식사를 해주려고 아주 일찍 일어나셨던 추운 겨울 아침도 기억한다. 할머니는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니 마음이 무겁다.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할머니의 희생에 합당할 만큼 잘 살았을까? 전화벨 소리가 울려 조용한 공간을 깨뜨릴 때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경찰 번호예요. 저쪽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다. 강지혜 부인 맞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주세요. 우리는 방금 따님의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시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보았다.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증거죠? 미나의 상태와 관련이 있나요? 하지만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 오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라고만 말했다. 나는 서둘러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두른 다음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밖에는 두꺼운 눈이 나를 더 느리게 걷게 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는데 마음속에는 혐오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어수선했다. 본부에서는 미나의 사고 현장 인근 감시 카메라로 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이 있는 작은 회의실로 경찰관이 나를 데려갔다. 영상에서 작은 트럭이 미나의 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눈으로 덮인 고갯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서 차 앞에서 아주 빠르게 무언가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운전했다. 경찰은 이 트럭이 대구의 한 운송회사 소속이라며 화면을 가리켰다. 그 말이 나를 멍하게 했다. 이 회사는 미나의 남편인 태수가 일하는 곳이다. 그럼 이 차가 미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바로 되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사고 전 운전자의 행동이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또한 사건 전날 밤 태수 회사의 내부 번호에서 이 운전자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발견했다. 여기까지 들으니 손이 시큰둥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탈로 찌르는 것 같았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태수 자신이 제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운전기사를 만나기를 청했다. 그는 한 차례의 회피 끝에 결국 상사의 차량의 브레이크를 점검하라 는 명령을 받았다고 시인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지금은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요. 딸을 넘겨주리라 믿었던 태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수의 모든 것은 연극에 불과하다. 나는 일련의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간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야, 우리의 사랑은 눈꽃 같아. 아름답지만 연약해. 나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민재 씨의 짧은 글귀가 마음에 걸렸지만 뭉클했다. 나는 편지를 접었고 여전히 손이 떨렸다. 그것이 나의 전 세계였던 그에게서 소식을 받은 마지막이었다. 춘천은 가장 추운 겨울이었고 나와 민재가 함께 다녔던 대학 입구로 가는 길을 하얗게 눈 덮었다. 우리는 도서관에 앉아서 미래에 대한 작은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눈빛에는 항상 삼련함이 묻어있다. 내가 추위에 떨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모직 수건을 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돌볼 줄 몰라요. 라고 그가 말하자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걱정되었다. 대학 졸업반 겨울에 모든 것이 변했다. 민재는 설명 없이 짤막한 편지만 남기고 갑자기 춘천을 떠났다. 나는 그를 찾아다니고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심지어 그가 갈 수 있는 곳마다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모두 허무하다. 몇 년 뒤 성호와 결혼했을 때 민재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정착했다는 풍섬을 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 첫사랑이 과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있으면 모든 감정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다. 민재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맹세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그는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를 떠났을까? 그 기억들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동안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상한 번호입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나는 조금 망설였다. 이민재 대표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나는 이 씨가 그녀에게 보내고 싶은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가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내일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나 주시겠어요?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민재? 그는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 그리고 왜 재산에 관한 것일까요? 이튿날 아침 춘천을 떠나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로 갔더니 마음속에는 대답 없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사무국은 춘천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거리가 먼 현대식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다. 들어섰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승현 씨가 앉아서 서류 뭉치를 꺼내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는 민재가 몇 달 전에 중병으로 새삼을 떠났다고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비록 더 이상 연락을 유지하지 않지만 이 소식은 여전히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승현은 이어 이 씨가 편지와 재산 일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할머니에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를 보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사고? 그리고 민재가 그걸 왜 알아? 승현이가 민재한테 편지를 줬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폭로를 했다. 지혜씨, 아마도 당신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는 예전에 대구의 운송회사에서 일했는데 당신 남편인 태수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태수 씨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조심해야 할 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미나, 사고는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편지 속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랑했던 민재는 이제 저승에서 딸의 남편인 태수에 대해 경고한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미나의 사고에 연루된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편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혜씨, 진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진실을 찾아라 미나를 위해. 같은 문과인 민재를 서울대에서 처음 만났다. 춘천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온 남자다. 민재는 소박하고 말수가 적고 약간 폐쇄적이고 저와 완전히 다른 도시 소녀이며 부유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차분함과 말할 줄 아는 눈빛이었다. 그 당시 저는 야심찬 젊은 여성이었고 항상 제가 단지 가족에서 보호받는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항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논쟁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곤 합니다. 그동안 민재는 전혀 달랐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항상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묵상한다. 내가 도서관의 문 앞에서 책더미를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 민재가 허리를 굽혀 주워졌고 그때의 그의 잔잔한 미소는 내 마음에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 사이의 우정은 단체 수업, 도서관에서 자료를 함께 연구하던 시절부터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계속된 대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종종 나의 진짜 집이라고 부르는 안개의 해와 겹치는 쌀밭과 셔터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오히려 더 현대적인 춘천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가 묘사한 평온함이 부족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민재가 2학년 1은 봄에 형마을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때 이렇게 예쁘게 만개한 벚나무를 처음 본 기억이 나요.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산책했고 그는 지혜, 알고 있니? 벚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피지만 그 연약함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이해했다. 그것은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것이다. 그와 나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왔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함께 있기 어렵다. 하지만 분열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대학 3학년 겨울, 우리 가족이 재정난에 빠지기 시작한 때였다. 아버지의 회사는 망했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가족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잠시 쉬어야 했다. 민재는 고향에서 온 작은 선물을 들고 자주 방문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가 나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제가 당신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재도 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3 때 봄에 있었던 일,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며칠만 짧게, 지혜야, 우리의 사랑은 눈꽃 같아. 아름답지만 연약해.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자. 그는 더 이상 말없이 떠났다. 서울대 시절을 떠올리면서 민재는 첫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지금 더 고민되는 게 민재가 왜 태수를 둘러싼 비밀을 알고 있지? 그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지만 요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신비로움이 가득한 커튼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민재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은 이제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왜 그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다시 내 삶에 관여했을까? 처음에 민재한테 특별한 인상은 없었어요.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타입이 아니에요. 문학과의 남자 친구들과 비교하면 그는 도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트렌디한 옷을 입지 않고 소박하게 옷을 입는다. 그러나 점차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나를 여관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갔던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은 쌀쌀하고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우산을 챙기는 것을 잊었다. 버스를 기다리려는데 민재가 나타나서 낡은 우비와 낡은 자전거를 들고 있었다. 지혜, 여기 오래 있으면 감기 걸려요. 차에 타. 데려다 줄게. 마치 당연히 할 것처럼 그의 말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나는 수줍게 차에 탔다. 민재는 뒤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바람을 가리고 몸을 기울이거나 조심스럽게 추워요? 라고 묻는 모습은 이제껏 아무도 주지 않았던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그때 이후로 민재는 나의 조용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룹 수업이 끝난 늦은 저녁, 그는 도서관 문에서 나를 기다리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을 때 저는 그가 정말로 저를 신경 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재의 자전거의 타이어가 중간에 뿌려졌다. 우리는 노주인이 따끈따끈한 떡을 팔고 있는 길가의 작은 가게 옆에 멈춰 섰다. 그는 2인분을 사서 나에게 한 봉지를 주면서 먹어. 따뜻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무 벤치에 앉아 얇은 우비를 나눠 입었다. 그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평화와 안전의 느낌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민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됐다. 한 번은 팀 프로젝트에서 한 멤버가 갑자기 방해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전체를 남겼습니다. 일행은 모두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는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일만 떠맡았다.
그는 팀의 강연을 끝내기 위해 여러 밤을 꼬박 세웠다. 그날 그가 강의실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다른 민재를 보았습니다. 강하고 차분하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제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재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농부이시고 학비를 충분히 내기 위해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나는 가족이 주는 충만함에 둘러싸여 있다. 어느 늦은 오후 관악호 인근 도로를 따라 걷던 민재는 갑자기 멈춰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혜야, 내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진심 나는 놀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요구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방식은 내가 그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그 기억들은 지금 떠올릴 때 나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때 우리 사이의 거리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왜 나를 위해 헌신했던 민재 같은 사람이 태수에 대한 이상한 경고와 함께 마지막 편지를 남겼을까? 민재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근거 없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태수 씨에 대해서 뭘 알게 됐는지, 미나 씨에 대해서 왜 알게 됐는지 마치 간파할 수 없는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한다. 춘천에서 대형 수출 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는 보수주의자로 외동딸인 나에게 늘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민재에 대해 알게 된 그는 거리낌 없이 난색을 표했다. 그는 단지 빈털터리 몽상가일 뿐이다. 아이의 미래가 그렇게 망쳐질 수는 없어요. 라고 아버지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의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비난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 안정과 성공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가족의 전통을 이어나갈 적당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어머니도 지혜야, 내가 민재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 인생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나와 가족 사이에 깨뜨릴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고 느꼈다. 민재가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야망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말은 아버지의 귀를 스치는 바람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가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자기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후에 나는 그가 전에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 미안해. 민재는 우리가 평소 두 사람의 평화로운 곳이었던 의암호숫가에 서 있을 때 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그의 목소리는 혐오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나는 너를 보호할 어떤 것도 내 손에 있지 않다. 난 그저 꿈을 쫓는 사람일 뿐 널 내 곁에 두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 내 아버지가 한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다. 아버지가 민재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을 때 사건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가족 만찬에서 만약 내가 그를 계속 만난다면 다시는 이곳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은 근심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허다나서 집을 나가 민재가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담을 찾아갔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다. 나는 그와 함께 있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지혜 씨, 당신만을 위해 가족과 미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기적이면 안 돼. 며칠 뒤 민재는 사라지며 내가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읽었는지도 모를 짧은 편지를 남겼다. 지혜야, 우리의 사람은 눈꽃 같아. 아름답지만 희박해.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자. 그 이야기가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태수와 미나의 사고에 대한 모든 미스터리가 떠오른 지금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아버지가 민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아버지가 당신을 나를 떠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재는 지금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모든 고민의 중심에 서 있는 미나의 남편에 관한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고통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네트워크로 얽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버지가 민재와 나의 관계를 발견했을 때 그는 불만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행동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후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마주할 때마다 항상 압박감을 느꼈던 곳이죠. 아버지가 책상 뒤에 앉아 계시는데 책상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혜, 이민재 아버님 얘기 들었어요. 지혜 누구야? 가족이 뭐해요? 학력이 어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아이를 돌볼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한마디가 제 반함을 억누를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재를 사랑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 그 대화가 끝난 후 아버지는 스스로 민재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학 근처에 있는 그의 작은 하숙집으로 찾아갔다. 나중에 민재 자신이 나에게 그 만남을 이야기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다. 민재 앞에 나타난 아버지는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자세뿐 아니라 명령하는 단골 사업가다. 그는 곧장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이게 돈이야 라고 말했다. 내가 잡고 내 딸한테서 떨어져.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지만 너는 그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어. 민재는 봉투를 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니, 지혜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저는 돈으로 그녀의 행복을 살 수도 없고 위협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게. 그 대답은 저에게는 민재가 저에게 준 진심 어린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재와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라고만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며칠 후 저는 공동친구로부터 민재가 학술 프로젝트에서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민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지하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갑자기 인원 감축을 통보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일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대할 때 그는 단지 지혜야, 아빠는 널 위해 모든 걸 해. 나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무력감과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민재는 나를 나무라는 법이 없지만 눈빛은 점점 무거워진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사랑에 대한 그의 믿음을 점차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을 때 민재는 말했다. 지혜야, 나는 내가 더 이상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좀 더 부드러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기꺼이 그와 함께할 용의가 있다고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이 민재가 서서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이후 민재는 작별 인사가 담긴 짧은 편지만 남기고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너의 행방을 알아낼 방법도 없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 아버지가 민재를 떠나도록 강요한 것은 제가 결코 몰랐던 방법이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과거에 한 일이 태수를 둘러싼 현재의 미스터리와 미나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나로 하여금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했다. 그 기억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치 제가 완전한 그림으로 접을 수 없는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곳을 찾기 위해 모두 뒤로 하고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나와 민재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먼 도시인 인천을 택했지만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다. 부평군의 작은 자취방에 살던 초창기 시절은 행복하기도 하고 걱정도 가득했다. 자취방은 오래된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글 침대, 작은 테이블, 미니 가스레인지만 설치하기에 충분하다. 벽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들고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 많이 추워서 몸이 저릴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민재는 근처 인쇄소에서 일하기 위해 일찍 밤을 나간다. 일은 그다지 많은 돈을 지불하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잉크가 묻은 손으로 돌아와 빵 한 봉지를 들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지혜야, 믿으면 돼. 그리고 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치볶음밥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 가게 주인인 이 여사는 마음씨 좋은 중년 여성이다. 할머니는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한다는 듯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나요? 내 남편은 너를 돌볼 줄 아니? 할머니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질문을 하셨다. 나는 그저 웃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부엌을 청소하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밧줄 건너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혜야, 내 아버지야. 너는 영원히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집에 가자. 나는 당황했다. 아버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혹시 저희 팔로워를 고용하셨나요? 민재 씨 걱정하실까 봐 감히 이런 말씀 못 드렸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느 날 저녁 민재와 제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딘잔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강지혜 씨 맞죠? 할 말이 있어요. 문을 열자 그 남자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김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에게 그녀를 되찾으라고 부탁했다. 그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눈빛은 다르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문을 컨 닫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걸어오는 민재, 걱정스러운 눈빛,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밤을 잘못 찾아온 낯선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점점 더 답답해졌다. 나는 매일 저녁 건물 근처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결코 나오지 않았지만 시선은 창문으로 우리를 똑바로 꿰뚫는 것 같았다. 민재는 말을 안 하지만 눈치채신 거 알아요. 결국 우리는 인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대구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이곳과 멀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떠나기 전에 나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이 여사의 식당에 들렀다.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한 눈빛을 보았지만 또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지혜, 조심하세요. 인생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강해져야 한다. 그녀의 말은 인천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영원히 나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앞으로 닥칠 도전들은 내가 직면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근심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2달을 보낸 끝에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날이 드디어 왔다. 작은 거리 구석구석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대구의 저녁이었다. 저랑 민재는 저녁을 먹고 왔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문틈으로 보지 않고도 누가 밖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타나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눈은 피로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발밑에 흙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할 만큼 무거운 한마디를 놓았을 뿐이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놀라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러 번 조언했던 저를 뒤에서 지켜주신 어머니는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없다. 아버지는 계속 내가 떠난 이후로 그녀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녀의 약한 건강은 이제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외동딸인데 불효자가 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더 이상 거칠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민재를 돌아보았다. 그는 내 뒤에 서서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혜, 엄마가 그러시면 집에 가셔야 해요. 내가 부담스러워하게 놔둘 순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민재를 놔두고 갈 수 있어? 우리는 여기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함께 극복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모든 약속, 모든 희망이 이제 곧 사라질 것 같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 아버지는 문을 떠나지 않았고 민재는 손을 깍지 낀 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내가 가방을 끌고 나왔을 때 그는 일어나서 나에게 걸어왔다. 지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해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민재는 목이 쉬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돌아가야 한다. 할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시 말이 목구멍으로 막혔다. 마음속 깊이 나는 내가 떠나면 더 이상 당신에게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 문으로 나가기 전에 민재가 작은 수첩을 줬어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그것을 읽는다면 나는 너를 항상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제때에 수첩을 열지 못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귀중품처럼 꼭 껴안았다. 아버지와 나를 데리고 밤중에 대구를 떠난 차 여행하는 동안 나는 그저 침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백미러에서 나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가 나를 고출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춘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즉시 어머니 곁으로 갔다. 경상에서 연약하고 마른 그녀를 보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혜, 집에 가는 게 좋겠다. 누군가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세요. 제발요. 춘천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중매 결혼에 바로 말려들었다. 남편 정사무 씨는 전국에 걸쳐 대형 식료품 체인점을 갖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다. 아버지에게 있어 이 결혼은 사업 관계를 확장하기에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사무는 서울 근교의 큰 빌라에서 열린 가족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키가 크고 점잖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멀어졌다. 파티 내내 그는 사업이나 미래 사업에 대해 거의 이야기만 했고 내 감정이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우 만족하셨다. 지혜, 이건 너에게 최고의 기회야.
라고 아버지가 나를 집으로 배웅하면서 말했다. 너는 돈이나 지위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자유와 사랑이다. 사모와의 결혼 생활은 립스틱과 같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사모는 저를 진정한 배우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에게 나는 사교 파티나 중요한 비즈니스 행사에서 그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석일 뿐이다.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파티에 참가하고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틈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모는 절대 꿈이나 감정을 묻지 않아요. 그는 단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한 번은 제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차갑게 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위한 시간이 없다 고 말했다. 심심하면 예능이나 찾아라. 3년 동안 고통을 겪은 후 나는 그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어느 여름날 아침 크지만 추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셨고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교환 품목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여전히 스스로 떠날 것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사모도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빈손으로 그 집을 떠났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혼 후 춘천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일에 뛰어들어 고통을 자신의 가구 회사를 세우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옛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스스로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심지어 배달 운전까지 해야 했다. 어떤 날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일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업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나의 작은 회사는 고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아늑한 집에서 제품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아직도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재,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제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기억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도면을 확인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강지혜 선생님 맞죠? 저쪽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민재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 씨가 남긴 재산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아연실색했다. 몇 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민재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 인생에 나타난다. 하지만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일어난 모든 일들 후에 당신의 이름이 제 마음을 떨게 하나요? 춘천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바쁘게 주문을 처리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저쪽 끝에는 대학 시절의 친구였던 윤미영 씨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옛날처럼 가깝게 느끼게 한다. 지혜, 이번 주에 서울로 올라와야 해 라고 미영은 숨길 수 없는 흥분으로 말했다. 나는 그림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몇 년 만에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초대는 별거 아닌데 미연이가 좋아할 거야 라고 강조한 방식이 궁금했다. 나는 일을 제쳐두고 주말에 서울로 가는 가장 이른 기차를 타기로 결정했다. 전시회는 인사동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다. 들어가자 아늑한 공간과 벽에 펼쳐진 풍경화에 단숨에 마음이 끌렸다. 작품마다 평화롭지만 익숙한 느낌이다. 나는 그림 하나하나를 따라 걸으며 부드러운 색상과 섬세한 윤곽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풍경화를 보고 가슴이 멎는 듯했다. 산기슭에 작은 집 한 채가 웅크리고 안개 낀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르른 들판이었다. 저는 혼동할 수 없어요. 이곳은 바로 저와 민재가 인천 초창기에 숨어있던 곳입니다. 그 작은 집, 들판을 지나는 길, 심지어 구름에 빛이 비치는 방식까지도 모든 것이 제가 잊으려고 했던 기억으로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드니? 한 목소리가 부드럽게 내 생각의 흐름을 가로막았다. 저는 돌아서서 2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역동적인 모습과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곳을 깨달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림의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화가는 나의 양아버지 이민재이다. 그는 몇 달 전에 새삼을 떠났지만 그는 항상 이 풍경화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리가 잘 서 있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 민재?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가 화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그림은 우리만 아는 장소를 재현했을까요? 하는지라고 이름을 알린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지만 항상 감성적인 청춘을 얘기하셨다. 그는 이 그림들이 그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은 그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당신을 입양하기 전 그의 삶에 대해? 은지는 나의 관심에 놀랐지만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이었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를 떠나기 전 은지가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서울 외곽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하세요. 누군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 그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채 명함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루만 기다려도 과거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듯 인생은 민재의 그림 앞에 나를 이리로 데려왔다. 나는 은지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제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무엇보다 민재가 왜 우리에 대한 기억을 이런 식으로 간직하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양녀 은지를 통해 민재의 편지가 내게 왔다. 그것들은 세월 때문에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나무 상자에 잘 보관되어 있다. 제가 감히 바로 못 열겠어요. 편지 한 통 한 통이 마치 마주치기 두려웠던 한 조각 같았다. 하지만 춘천의 작은 당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헤어진 지 몇 년 후에 쓰여졌다. 민재의 필체는 여전히 깔끔하고 그리움을 가득 담은 듯 한 글자 한 글자. 지혜,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비록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다. 어디서나 내가 내 세상 전부였던 걸 기억해줬으면 해. 여기까지 읽으니 누군가가 내 심장을 조이는 것 같다. 이어지는 편지 하나하나에는 민재의 삶, 타연에서 혼자 있을 때 직면했던 어려움, 그림에서 위안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민재는 편지에서 그릴 때마다 붓줄마다 널 보는 것 같아. 당신이 인천에 있는 우리의 작은 당,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들판, 그리고 당신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 별빛 하늘을 그려주세요. 그림은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혜. 나는 밤새도록 그 편지들을 다 읽으면서 울었다. 그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결정으로 헤어졌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내 방식대로 나를 사랑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다. 민재는 은지에게,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편지에서 나는 내가 한 번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너는 항상 자책할 것이다. 하지만 지혜 씨, 절대 제가 틀렸다고 느끼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그림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해. 인생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나는 그 마지막 말을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재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춘천에서 단독 전시회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의 그림을 사용하여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이야기. 준비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연락해서 그림을 정리하고 고르는데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림들을 가져왔고 각각의 그림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첫 겨울 산책했던 춘천의 눈 덮인 길을 그린 그림. 또 다른 사진은 약하지만 따뜻한 빛으로 인천의 작은 자취방을 재현한 것이다. 전시회 당일 또 눈이 내렸다. 작은 전시실은 조용한 거리 한가운데 있으며 유리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옛 친구들, 미술 애호가들, 그리고 민재를 알던 사람들까지 왔다. 저는 그림 옆에 서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옛 학교 친구는 그는 항상 지혜라는 사람을 언급한다. 모든 꿈이 그에게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했어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전시를 하는 동안 민재가 낭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림, 기억, 심지어 나에 대한 사랑을 남겼고 내가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전시회가 끝났을 때 나는 밖으로 나와 눈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도록 했다. 춘천은 올 시즌 마음까지 아름답지만 슈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눈송이가 내리는 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기억이 나를 놓아줄까? 아니면 영원히 눈꽃처럼 함께할까? 저는 그 답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민재의 기억은 고통스럽든 행복하든 항상 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